프로보노 1회 스타 판사의 몰락과 충격적 반전. 드라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스타 판사 강다윗의 압도적인 법정 신으로 그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JS그룹 오너의 비리 사건을 맡은 그는 징역 10년에 벌금 700억 원이라는 엄중한 판결을 내리며 법정을 방청객들의 박수 소리로 가득 채웠습니다. 언론과 대중은 그를 정의의 사도로 추앙했지만 카메라 밖에서의 그는 철저히 성공과 출세만을 좇는 야망가였습니다. 윗선에 대한 아부와 치밀한 인맥관리, 소위 정치질을 마다하지 않으며 오로지 더 높은 곳을 향해 달려가는 그의 이중적인 모습은 씁쓸한 현실의 단면을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결국 그는 그토록 원하던 대법관 후보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인생의 정점에 서게 되지만 이 화려한 성공이 곧 다가올 비극의 서막임을 짐작케 하는 연출은 극의 긴장감을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정경호 배우가 보여준 냉철하면서도 속물적인 판사 연기는 캐릭터의 입체감을 더하며 몰입도를 극대화했다고 생각합니다. 인생 최고의 순간,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초등학교 동창이라며 접근해온 김주섭과의 만남은 강다윗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치명적인 함정이었습니다. 고향 대표라며 순박하게 사인을 요청하던 그와 술잔을 기울인 후 다음날 아침 강다윗이 마주한 것은 자신의 차 트렁크에 실린 의문의 사과 박스였습니다. 그 안을 가득 채운 현금 뭉치를 보는 순간 대법관 후보자라는 영광의 자리는 순식간에 뇌물수수 혐의라는 나락의 구렁텅이로 변해버렸습니다. 아무도 없는 주차장에서 안 돼! 라고 절규하는 그의 모습은 성공을 위해 달려온 한 인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공포와 절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누군가 치밀하게 설계한 이 덫은 그가 쌓아올린 모든 것이 얼마나 위태로운 모래성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강다윗은 전공법을 택합니다. 법원장에게 사실을 이실직고하고 돈을 공익 기부하는 방식으로 위기를 돌파하려 했지만 상황은 그의 예상보다 훨씬 더 절망적이었습니다. 법원장이 내민 동영상 속에는 그가 김주섭에게 사과 박스를 건네받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설상가상으로 친구라 믿었던 김주섭의 정체가 지명수배 중인 상습 사기범 유재범이며 심지어 이미 사망한 인물이라는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납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조작된 증거는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왔는데라며 울부짖는 강다윗의 절규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에 의해 철저히 유린당한 개인의 무력감을 보여주며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결국 그는 판사직 사임은 물론 변호사 개업조차 불가능한 사회적 사형 선고를 받으며 완벽하게 몰락하고 맙니다.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진 그에게 뜻밖의 동아줄이 내려옵니다. 대한민국 1등 로펌 OM파트너스의 오정인 변호사가 영입 제안을 해온 것입니다. 알고 보니 그녀의 부친인 오규장 박사가 강다윗의 위기를 수습해준 숨은 조력자였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로펌에 출근한 강다윗. 하지만 그가 배정받은 곳은 화려한 고층 사무실이 아닌 햇빛조차 잘 들지 않는 창고 같은 방, 바로 공익사건 전담팀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엉뚱한 매력의 박기쁨 변호사와 마주하며 나 다시 돌아갈래? 를 외치는 그의 모습은 험난한 앞날을 예고함과 동시에 진정한 변호사로 거듭날 그의 성장기를 기대하게 만드는 유쾌한 엔딩이었습니다. 속물 판사였던 그가 과연 진심으로 사회적 약자를 돕는 공익 변호사가 될 수 있을지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가 더욱 궁금해집니다. 프로보노 2회 강다윗의 통쾌한 반격. 하루아침에 스타 판사에서 로펌의 천덕꾸러기 신세가 된 강다윗. OM파트너스 프로보노 팀이라는 유배지로 밀려난 그는 좌절하는 대신 냉철한 상황 판단을 선택합니다. 오정인 변호사를 찾아간 그는 프로보노 팀이 단순한 ESG 경영의 구색 맞추기가 아닌 로펌의 이미지 쇄신을 위한 필수 전략임을 역설하며 파격적인 제안을 던집니다. 바로 팀의 승률을 70%까지 끌어올릴 테니 그 대가로 자신을 다시 대법관 자리에 올려달라는 것이었죠. 자신의 야망을 위해 공익을 이용하려는 속물적인 모습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절박함과 실력에 대한 자신감은 오정인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이깁니다라고 선언하며 팀원들을 독려하는 그의 모습은 비록 시작은 불순했을지라도 그가 가진 능력만큼은 진짜임을 증명하며 앞으로 펼쳐질 활약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켰습니다. 강다윗의 첫 사건은 반려견 별이의 소유권 분쟁이었습니다.
상대는 검사장 출신 국회의원의 딸과 악연으로 얽힌 검사 출신 변호사 우명훈. 강다윗은 초반부터 정관예우와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판사 회피 신청을 하는 등 공격적인 전략을 펼치지만 결정적인 증거 앞에 위기를 맞습니다. 유기견 센터 직원 지소연이 강아지의 목걸이를 고의로 버렸다는 목격자 진술이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사건은 반전을 맞이합니다. 강다윗이 직접 체험해본 목걸이는 잔인한 고통을 주는 지진 방지 목걸이였고, 이는 원주인의 동물 학대 정황을 입증하는 결정적 단서가 됩니다. 지소연이 목걸이를 버린 것은 유기가 아닌 학대당하는 생명을 구하기 위한 구조 행위였던 것입니다. 승기를 잡은 강다윗은 과감하게 국민 참여 재판을 신청하며 판을 키웁니다. 재판의 클라이맥스는 강다윗이 법정 한복판에 강아지 별이를 증인으로 세우는 장면이었습니다. 원주인은 강아지를 보자마자 더럽다는 듯 기겁하며 피했고, 이 모습은 배심원들에게 그녀가 강아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소유물로만 여긴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진짜 당신 강아지가 맞습니까? 라는 강다윗의 날카로운 질문에 결국 원주인은 소송을 포기하고 도망치듯 법정을 빠져나갑니다. 현 주인인 애견 카페 부부가 딸을 잃은 슬픔을 별이를 통해 치유받았다는 사연이 더해지며 재판은 피고인들의 무죄로 마무리됩니다. 법리의 냉정함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을 동시에 잡은 강다윗다운 화려한 복귀 신고식이었습니다. 이회는 자신의 아니만 생각하던 속물, 강다윗이 약자의 편에 서서 정의를 실현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통해 묘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했습니다. 특히 동물의 고통을 직접 체험해보고 이를 변론에 활용하는 그의 집요함은 그가 왜 스타 판사였는지를 증명했습니다. 아직은 자신의 성공이 최우선인 그가 박기쁨 변호사를 비롯한 팀원들과 부대끼며 진정한 프로보노 공익을 위하여의 의미를 깨달아가는 과정이 이 드라마의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프로보노 3회. 하나님을 고소한 아이. 이번 3회는 강다윗이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유재범의 배우를 캐는 개인적인 사투와 프로보노 팀 내에서의 갈등이 주축을 이루었습니다. 강다윗은 과거 자신의 사무관이 정보를 유출했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뒷조사를 지시하며 재기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려 합니다. 동시에 그는 대법관 자리로 돌아가기 위한 승률을 높이고자 돈이 되는 굵직한 국제특허 소송에만 관심을 보입니다. 이러한 그의 속물적인 태도는 공익사건의 진심인 팀원들과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그를 법조인의 롤모델로 삼았던 박기쁨 변호사는 강다윗의 사랑받고 자란 부잣집 딸이 약자 흉내를 낸다는 식의 비아냥에 큰 실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성공만을 좇는 강다윗과 약자의 편에 서려는 박기쁨의 가치관 충돌은 팽팽한 긴장감을 형성하며 과연 두 사람이 진정한 팀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박기쁨이 강다윗을 성소수자 인권단체나 이주 노동자 현장으로 데리고 다니며 현실을 보여주려는 노력은 단순한 반항이 아닌 그를 변화시키려는 간절한 외침처럼 느껴졌습니다. 한편 오정인 대표와의 인터뷰를 통해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된 프로보노 팀에 예상치 못한 의뢰인이 찾아옵니다. 바로 선천성 하반신 마비를 안고 태어난 어린아이 강훈이었습니다. 아이는 자신의 장애를 비관하며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한 하나님을 고소하겠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쏟아냅니다. 강다윗은 이를 현실성 없는 투정으로 치부하려 했지만 아이의 절박한 눈빛은 그의 내면 깊은 곳을 건드립니다. 결국 박기쁨은 아이의 어머니가 가출팸 생활 중 알코올 중독과 영양실조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검사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웅산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합니다. 이는 단순한 의료과실을 넘어 한 생명이 짊어져야 할 고통의 무게를 묵인한 사회 시스템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비록 강다윗은 희망 고문이라며 반대했지만 박기쁨의 진정성 있는 접근은 결국 팀 전체를 움직이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강다윗의 날카로운 통찰력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료기록 확보에 난항을 겪던 중 그는 웅산병원이 임신 중절 수술을 회피하고 무리하게 출산을 유도한 정황을 포착합니다. 건강보험위원장을 압박해 얻어낸 자료를 통해 그는 낙태 반대 운동의 최대 후원단체인 엘리엇의 실체가 바로 웅산병원임을 밝혀냅니다. 병원장의 그릇된 종교적 신념이 의학적 판단을 마비시켰고 위험한 산모의 상태를 알면서도 검사를 누락시킨 채 출산을 강행했다는 사실은 시청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는 생명 존중이라는 미명 아래 행해진
또 다른 형태의 폭력이자 아동 학대였습니다. 강다윗이 단순한 법리 해석을 넘어 사건의 본질을 꿰뚫고 거대 권력에 맞서는 모습은 그가 왜 스타 판사였는지를 증명하는 대목이었습니다. 1심 재판은 생명은 존엄함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손해가 될 수 없다는 논리로 기각되었지만 드라마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패소 후 박기쁨의 초대로 방문한 베이커리에서 강다윗은 그녀의 부모님이 청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신이 부잣집 딸이라며 비꼬았던 박기쁨이 사실은 누구보다 치열하게 편견과 싸워온 인물임을 깨닫고 부끄러움을 느끼는 강다윗의 모습은 이번 회차의 백미였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강다윗은 항소를 결심하고 병원장을 직접 고소하는 강수를 둡니다. 프로보노 3회는 편견에 갇혀있던 주인공이 타인의 고통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공감하게 되는 성장의 과정을 설득력 있게 그려냈습니다. 승소보다 값진 인간적인 성숙을 보여준 강다윗과 박기쁨의 콤비 플레이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그리고 항소심에서 어떤 반전을 이끌어낼지 다음 회가 더욱 기다려집니다. 프로보노 4회 법정의 선 모성의 눈물. 이번 사회는 강다윗이 웅산병원 최웅산 회장을 상대로 대대적인 손해배상 소송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으로 강렬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소송을 넘어 여론전을 통해 거대 권력을 압박하려는 강다윗 특유의 공격적인 전략이었습니다. 바둑 신동으로 알려진 강훈이는 세간의 관심을 즐거워했지만 아이가 감당해야 할 시선을 걱정하는 박기쁨 변호사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기는 팀을 만들겠다며 냉정하게 선을 긋는 강다윗과 아이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박기쁨 사이의 가치관 충돌은 극의 긴장감을 높였습니다. 한편 오정인 대표는 재벌 회장을 건드리는 강다윗의 행보에 우려를 표하며 그의 과거 뇌물 사건을 언급해 압박하고, 강다윗은 옥상에서 칼춤을 추며 스트레스를 푸는 박기쁨의 의외의 모습을 목격하며 묘한 동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항소심 재판은 예상대로 진흙탕 싸움으로 치달았습니다. 강다윗은 강훈이 겪는 장애의 고통을 증명하기 위해 현장 검증까지 강행하며 재판부를 압박했습니다. 이에 맞서 피고 측 대리인 우명우는 강훈의 친모인 정소민을 증인석에 세워 그녀의 불우한 가정 환경과 우울증 병력을 들추어내며 아이의 불행이 병원의 과실이 아닌 무책임한 산모 탓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아이를 낳은 것을 후회하냐는 잔인한 질문에 눈물로 부정하는 정소민의 모습은 법정 안을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재판의 압박감을 이기지 못한 정소민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지만 프로보노 팀의 철저한 대비 덕분에 강훈의 전화로 마음을 돌리게 됩니다. 이 과정은 승리를 위해 개인의 가장 아픈 상처까지 난도질해야 하는 법정의 비정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모성애를 대비시키며 묵직한 울림을 주었습니다. 마침내 법정에 선 최웅산 회장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내세우며 사과를 거부했습니다. 그때 강훈이 직접 나서서 회장에게 질문을 던지며 재판의 흐름을 바꿉니다. 놀랍게도 강훈과 최 회장은 온라인 바둑 게임을 통해 이미 교류하던 사이였습니다. 장애를 딛고 일어선 강훈의 총명함을 알아본 최 회장은 이렇게 똑똑한 아이가 태어난 것은 축복이라며 소송 취하를 종용합니다. 더 나아가 그는 강훈의 엄마를 자신의 양녀로 입양하여 두 사람에게 안락한 삶을 제공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던집니다. 이는 현실적인 고통 속에 있는 강훈 모자에게는 거절하기 힘든 유혹이었습니다. 한편 강다윗은 자신을 몰락시킨 배우가 옛 상사였던 신중석임을 눈치채며 또 다른 복수의 서막을 예고했습니다. 프로보노 사회는 장애를 가진 삶의 가치와 선택권, 그리고 자본의 논리가 충돌하는 복합적인 주제를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 이를 통해 드라마는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 시청자들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엔딩에서 박기쁨에게 강다윗의 과거 비리를 폭로하는 문자가 도착하며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진정한 변호사로 거듭나려는 강다윗의 발목을 잡는 과거의 족쇄와 거대 권력의 회유 앞에서 과연 프로보노 팀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박기쁨이 강다윗을 믿고 끝까지 함께할 수 있을지 다음 회가 더욱 기다려지는 이유입니다. 프로보노 5회 외국인 며느리의 눈물과 추악한 진실. 지난 4회 엔딩에서 박기쁨에게 도착한 익명의 문자는 프로보노 팀 내부에 거대한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강다윗이 뇌물수수 혐의로 불명예스럽게 판사직을 내려놓았다는 내용의 문자는 그를 존경하고 따르던 기쁨에게 감당하기 힘든 충격이었습니다.
그녀는 혹시나 하는 희망을 품고 지인인 판사를 찾아가 사실 확인을 시도했지만 돌아온 것은 뇌물수수 소문이 파다했다는 절망적인 대답뿐이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기쁨은 결국 오정인 대표를 찾아가 해당 동영상의 진위에 대해 따져 묻기에 이릅니다. 프로보노 팀은 세탁소가 아니다라며 강다윗의 자격을 의심하고 감시하겠다는 그녀의 서늘한 선전포고는 앞으로 팀 내에서 벌어질 갈등과 불신의 골이 얼마나 깊어질지를 예고하며 긴장감을 고조시켰습니다. 팀 내부의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의뢰인이 찾아왔습니다. 한국인 남편의 심각한 의처증과 폭언, 그리고 상습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못해 이혼을 결심한 외국인 여성 카야였습니다. 처음에는 공익 사건이 아니라며 선을 긋던 강다윗도 그녀의 절박한 상황을 외면하지 못하고 사건을 수임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실을 파헤치는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카야가 시집온 곳은 외부인의 개입을 극도로 꺼리는 폐쇄적인 농촌 마을이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녀의 시아버지는 지역 유지인 군수였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군수 일가의 눈치를 보며 카야를 향해 차가운 편견의 시선을 보냈고 현장 조사를 나간 프로보노 팀원들조차 그 배타적인 분위기에 압도당할 정도였습니다. 특히 군수댁을 방문했을 때 식사 자리에 코빼기도 비치지 않는 아들 부부와 카야의 부재는 이 집안에 감춰진 어두운 비밀이 있음을 직감하게 만드는 불길한 복선이었습니다.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자 상황은 카야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남편은 폭력을 단순한 부부싸움으로 축소해 진술했고 시어머니와 동네 약사 등 주변 인물들까지 합세해 카야를 문제 있는 며느리로 몰아가는 위증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거짓에 묻히려는 찰나 동물병원 수의사가 제출한 사진 한 장이 재판의 흐름을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사진 속에 담긴 카야의 상처 입은 모습은 그동안 그녀가 겪었을 지옥 같은 고통을 고스란히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강다윗의 날카로운 통찰력이 빛을 발했습니다. 그는 카야의 목에 남은 멍자국이 남편의 손길이 아님을 간파하고 집요한 신문 끝에 충격적인 범인을 밝혀냅니다. 카야의 목을 조르고 성폭행을 가하며 그녀를 억압했던 진짜 가해자는 다름 아닌 시아버지, 군수였던 것입니다.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권력자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 시청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체포되면서 사건은 해결되는 듯 보였지만 드라마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큰 절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선고 기일 당일 카야가 고향에서 이미 결혼을 했었고 아이까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이 충격적인 반전은 피해자였던 카야를 순식간에 가해자로 둔갑시켰습니다. 시댁 측은 이를 빌미로 혼인 무효 소송과 사기죄 고소를 진행하며 그녀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강다윗은 이대로라면 카야가 강제 추방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절규합니다. 이번 오해는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한 이주 여성에 대한 차별과 편견 그리고 권력형 성범죄의 심각성을 날카롭게 꼬집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완벽하게 무결해야만 보호받을 수 있는 현실의 씁쓸함을 보여주며 강다윗과 닥기쁨이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그리고 깨어진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다음 회에 대한 궁금증을 증폭시켰습니다. 프로보노 6회 난민법 반격과 팀 해체 위기. 이번 6회는 외국인 며느리 카야의 숨겨진 과거가 드러나며 법정 공방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과정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재판 도중 밝혀진 그녀의 과거는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가슴 아팠습니다. 고작 13살의 어린 나이에 고향에서 납치되어 끔찍한 성폭력 피해를 입고 원치 않는 임신까지 해야 했던 것입니다. 강다윗은 그녀가 한국에 와서 시아버지에게 또다시 성폭력을 당한 비극적인 상황을 강조하며 그녀는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임을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상대 측 변호인단은 결혼 전 이러한 중대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귀책 사유라며 차갑게 몰아붙였습니다. 1심에서는 카야의 손을 들어주며 한국 체류에 희망이 보이는 듯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냉혹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특수한 상황이나 인권보다는 법 조항의 기계적인 해석에만 몰두했고 결국 혼인 취소 판결과 함께 카야에게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피해자를 2번 죽이는 판결을 내리고 맙니다. 법이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사회적 약자에게 얼마나 가혹할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장면이었습니다. 재판이 난항을 겪는 동안 강다윗과 박기쁨 사이의 신뢰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기쁨은 다윗을 둘러싼 뇌물수수 동영상의 진실을 묻지만 다윗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기쁨은 그를 좋은 사람이라 믿고 싶어 하면서도 명확히 해명되지 않는 과거지사의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고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팀 내부의 갈등이 봉합되지 않은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절망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카야를 성폭행했던 시아버지가 술에 취해 있었다는 이유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입니다. 가해자는 자유를 얻고 피해자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현실 앞에 강다윗은 깊은 자괴감과 분노를 느낍니다. 결국 대법원 상고마저 기각되면서 카야는 강제 추방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프로보노 팀원들은 법의 무력함 앞에 좌절합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았던 카야의 강제 추방 당일 공항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출국 직전 강다윗이 나타나 극적인 승부수를 던집니다. 그는 카야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명예살인 등의 위험에 처할 수 있음을 근거로 난민법을 적용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난민불인정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합니다. 재판장은 승산 없는 무모한 도전이라며 다윗을 비난했지만 사실 다윗의 진짜 목표는 승소 자체가 아니라 이 사건을 사회적 이슈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예상대로 이 사건은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수많은 인권 변호사 단체들이 공동 대리인단으로 합류하며 거대한 사회적 연대를 형성했습니다. 여론의 지지와 끈질긴 법리 투쟁 끝에 결국 법원은 카야의 손을 들어주었고 그녀는 극적으로 한국 체류를 허가받게 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은 프로보노 팀의 집념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기도 전에 OM 파트너스에는 검은 먹구름이 들이옵니다. 오정인 대표의 아버지이자 로펌의 실소유주가 프로보노 팀의 해체를 지시한 것입니다. 팀의 존폐가 위협받는 절체절명의 순간 드라마는 박기쁨의 회상을 통해 새로운 국면을 예고합니다. 기쁨은 과거 건강검진 당시의 기억을 떠올리며 강다윗의 뇌물 사건에 숨겨진 결정적인 모순을 찾아냅니다. 확신에 찬 목소리로 강다윗은 무죄라고 외치는 그녀의 모습으로 6회는 강렬하게 막을 내립니다. 과연 그녀가 찾아낸 진실의 조각은 무엇일지, 그리고 해체 위기에 놓인 프로보노 팀이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지 다음 이야기에 대한 궁금증을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프로보노 7회 조작된 정의와 팀의 생존. 이번 회차는 OM 파트너스의 실질적 지배자인 오규장이 오정인에게 프로보노 팀의 해체를 통보하는 것으로 무겁게 시작되었습니다. 그건 이익이 아니라 비용이다라는 그의 냉혹한 일갈은 공익을 추구한다는 명분조차 자본주의의 논리 앞에서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로펌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팀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인 가운데 박기쁨은 강다윗을 옥죄고 있는 뇌물수수 영상에서 결정적인 모순을 발견합니다. 과거 대장 내시경 검사 당시 수면 마취 상태였던 다윗의 모습과 영상 속 모습이 놀랍도록 유사하다는 점을 포착한 것입니다. 부모님이 농인이라 타인의 비언어적 행동을 관찰하는데 탁월한 기쁨은 영상 속 다윗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약물 등에 의해 잠에 취한 상태였음을 확신합니다. 이는 단순한 비리 사건이 조작된 함정일 수 있다는 강력한 반전의 서막을 알리며 극의 긴장감을 높였습니다. 해체 통보를 받은 강다윗은 오규장에게 정면으로 맞서는 승부수를 던집니다. 백승 로펌의 클라이언트를 뺏어와 팀의 가치를 숫자로 증명하겠다는 위험한 내기였습니다. 이에 반발하는 팀원들을 향해 다윗은 우린 을을 변호하는 사람들이지만 지금 이 조직 안에서는 우리 자신이 바로 우리다라며 스스로를 변호해야 한다고 설득합니다. 이 장면은 프로보노 팀이 단순한 동료 관계를 넘어 생존을 위해 서로를 지켜야 하는 운명 공동체로 거듭나는 과정을 감동적으로 그려냈습니다. 이후 다윗은 자신이 뇌물 영상으로 협박받고 있다는 사실을 팀원들에게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자칫 신뢰를 잃을 수 있는 위험한 고백이었지만 팀원들은 법리적 판단이 아닌 사람 강다윗에 대한 믿음을 선택하며 그와 끝까지 함께하기로 결심합니다. 팀의 존속을 증명해야 하는 시점에서 인기 가수 엘리야의 팬 폭행 논란 사건이 터집니다. 경쟁 로펌 백승이 엘리야를 철저히 상품으로 취급하며 여론 통제와 이미지 관리에만 급급했던 것과 달리 프로보노 팀은 사건의 본질을 파고들었습니다. 특히 엘리야의 팬이었던 유난히는 악성 댓글의 70% 이상이 특정 사이버 레카 채널과
동일한 IP에서 작성되었음을 밝혀내며 이 논란이 자연 발생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조직적으로 조작된 혐오임을 증명합니다. 재판장에 선 엘리아는 더 이상 기획사의 꼭두각시가 아닌 주체적인 인간으로서 악플러와 정면으로 마주합니다. 그러나 재판의 끝자락, 엘리아의 사생활 정보를 유출하고 루머를 양산한 제보자가 다름 아닌 그녀의 친어머니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충격에 휩싸입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이 가장 무서운 가해자였다는 비극적 반전은 시청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프로보노 7회는 화려한 법정 공방보다 인물들 간의 관계와 선택의 무게에 집중하며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익이 되지 않으면 가차없이 버려지는 조직의 생리와 조회수를 위해서라면 타인의 인생을 무참히 짓밟는 사이버 레카의 폐해를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동시에 벼랑 끝에서도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프로보노 팀의 연대는 삭막한 현실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게 했습니다. 엄마라는 이름으로 딸을 착취한 비정한 모정과 이에 맞서야 하는 엘리아의 싸움이 예고된 가운데 프로보노 팀이 과연 이 잔혹한 진실을 어떻게 풀어낼지, 그리고 팀 해체라는 거대한 파도를 넘을 수 있을지 다음 회가 더욱 기다려집니다. 프로보노 8회 비틀린 모성애의 심판과 헌법 불합치. 이번 8회는 톱스타 엘리아가 소속사 EK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 소송을 의뢰하며 시작되었습니다. 겉보기에 화려한 삶을 사는 듯했던 그녀였지만 실상은 소속사 대표이자 친어머니인 차진희의 철저한 통제와 감시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강다윗과 프로보노 팀이 분석한 계약서는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아티스트에게는 무한한 의무를 지우면서도 소속사의 책임은 전무한 전형적인 노예 계약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획사와 연예인의 갑을 관계를 넘어 보호라는 미명하에 딸을 소유물처럼 취급해온 그릇된 모녀 관계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엘리아가 느꼈던 답답함은 단순한 반항이 아닌 생존을 위한 절박한 몸부림이었음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강다윗은 엘리아를 괴롭혀온 악성 루머와 열애설 기사들의 출처를 역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마주한 진실은 경악스러웠습니다. 엘리아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사생활 정보를 사이버 레카 유튜버에게 넘겨 자극적인 가짜 뉴스를 생산하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어머니 차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딸의 이미지를 조작하고 불안감을 조성하여 자신에게 더욱 의존하게 만드는 가스라이팅 수법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회계장부를 추적한 결과 법인 자금 횡령과 분식회계, 자금 세탁 정황까지 포착됩니다.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한다는 차진희의 항변은 모성애가 아닌 딸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만 바라보는 탐욕스러운 포식자의 자기 합리화에 불과했습니다. 명백한 횡령과 배임 혐의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는 난관에 봉착합니다. 바로 가족 간의 재산 범죄는 처벌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형법상 특례 조항인 친족상도례 때문이었습니다. 가해자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법망을 빠져나가는 현실 앞에서 엘리아는 좌절하는 대신 정면 돌파를 선택합니다. 그녀는 자신과 같은 처지에 놓인 피해자들을 대변하기 위해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결심합니다. 차진희가 기자회견을 열어 눈물로 호소하며 여론전을 펼칠 때 엘리아는 국회에서 담담히 자신의 피해 사실과 법의 허점을 증언합니다. 법이 과거의 화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강다윗의 조력과 엘리아의 용기 있는 고백은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며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만들어냅니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친족상도례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립니다. 이는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지 못한 낡은 법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준엄한 심판이었습니다. 법의 보호막이 사라진 차진희는 현장에서 체포되고 엘리아는 끌려가는 어머니를 향해 나아져서 고마워요. 하지만 엄마 이제 해고해요라며 차갑지만 단호한 이별을 고합니다. 이 엔딩은 단순히 악역을 처단하는 카타르시스를 넘어 혈연이라는 굴레를 끊어내고 주체적인 삶을 되찾은 한 인간의 독립선언과도 같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되었던 폭력에 경종을 울리고 법의 존재 이유를 다시금 생각하게 만든 명품 회차였습니다. 프로보노 9회 강다윗의 조작 재판과 정의의 두 얼굴. 이번 프로보노 9회는 시청자들이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근원적인 질문, 강다윗 판사는 정말로 재판을 조작했는가? 라는 화두를 정면으로 돌파했습니다.
극의 긴장감은 유죄범이 박기쁨을 찾아와 자신의 아버지 유백만을 상대로 강다윗이 의도적인 불공정 재판을 진행했다는 의뢰를 맡기면서 급격히 고조됩니다. 평소 강다윗의 올곧은 성품과 법조인으로서의 소신을 굳게 믿어왔던 프로보노 팀원들은 처음에는 이 주장을 터무니없는 모함으로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박기쁨이 사건의 실체를 파헤칠수록 믿기 힘든 사실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의혹이 턱 밑까지 차오르자 강다윗은 비로소 자신의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처절한 과거사를 털어놓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과거 유백만이 운영하던 공장에서 일하다 과로로 손이 절단되는 끔찍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는 어머니를 위해 법의 문을 두드렸지만 돌아온 것은 1년 반에 걸친 지루한 법정 싸움 끝에 얻은 참담한 패배와 어머니의 죽음뿐이었습니다. 다시는 나 같은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겠다며 법조인이 된 그의 동기는 매우 인간적이고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많은 시청자가 그의 아픔에 공감하며 마음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드라마는 감상주의에 빠지는 대신 황준우의 입을 빌려 차가운 이성을 들이댑니다. 그런 사적인 원한이 있었다면 그 재판을 맞지 말았어야 했다는 지적은 강다윗의 행동이 사적 보복이었음을 꼬집습니다. 박기쁨 또한 그의 슬픈 사연이 오히려 조작 재판을 저지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범행 동기가 된다는 점을 간파하며 그를 정의를 사칭한 범죄자의 굴레로 밀어넣습니다. 후회의 모든 감정과 서사는 마지막 3분에 집중되며 폭발적인 몰입감을 선사했습니다. 강다윗은 자신을 추궁하는 박기쁨 앞에서 그간의 인자한 가면을 벗어 던집니다. 그는 시종일관 담담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나한테 잘 배웠네. 맞습니다. 내가 그랬습니다라며 조작 재판을 시인합니다. 이 짧은 문장은 드라마 전체를 지탱하던 정의의 기둥이 완전히 붕괴하는 순간을 상징했습니다. 이어지는 대사는 더욱 서늘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같은 편이 아니니 나도 내 권리를 찾아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며 법정에서 적대자로 만날 것을 선언하는 그의 모습은 소름 끼치는 전율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정경호 배우의 절제된 연기는 선과 악의 경계가 모호해진 강다윗이라는 인물을 완벽하게 구현해냈으며 이는 단순한 배신감을 넘어 무엇이 진정한 정의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을 시청자들에게 던져주었습니다. 프로보노가 여타 법정 드라마와 차별화되는 지점은 악인을 단순하게 묘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강다윗은 천성적인 악인이라기보다 정의를 너무나 갈구한 나머지 법이라는 절차를 자신의 신념 아래에 두려 했던 인물에 가깝습니다. 제작진은 구애의 전개를 통해 선한 의도로 저지른 불법이 용서받을 수 있는가라는 철학적 질문을 남겼습니다. 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이가 법망을 교묘히 이용해 사적 제재를 가했을 때 우리는 그를 정의로운 판사라 불러야 할까요? 아니면 법치주의를 파괴한 범죄자라 불러야 할까요? 이제 드라마는 프로보노 팀과 그들의 정신적 지주였던 강다윗의 정면 승부라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강다윗의 무너진 정의가 과연 법정에서 어떤 논리로 부활하거나 심판받게 될지 향후 전개에 대한 기대감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프로보노 10회 강다윗의 충격 자백과 법정 위의 진실 게임. 이번 프로보노 10회는 믿음과 배신이 교차하는 법정 공방의 정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정의의 상징이었던 강다윗이 피고인석에 앉고 그를 존경하며 따랐던 프로보노 팀원들이 원고 대리인석에 앉아 서로를 마주보는 장면은 그 자체로 시청자들에게 큰 비극적 긴장감을 선사했습니다. 재판 전 유난히는 이번 사건을 맡은 공 판사가 과거 강다윗의 도움으로 큰 위기를 넘겼던 인연이 있음을 밝혀내며 재판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팀은 전략적으로 공 판사의 장인이자 대법관 출신인 송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 기일을 늦추는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하지만 강다윗 역시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프로보노 팀과 적대적인 관계로 마주하게 된 스트레스로 화병이 났다는 진단서를 제출, 환자복을 입고 휠체어에 의지한 채 법정에 나타나며 재판을 지연시키는 노련함을 보였습니다. 그토록 오만하고 당당했던 그가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난 배경에는 과연 어떤 전략이 숨겨져 있을지 보는 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재판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르자 황준우는 강다윗이 판사 시절 피해자 가족의 연고지로 일부러 근무지를 옮겼다는 정황을 증거로 제시하며 이번 사건이 철저히 계획된 사적 복수국임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유난히와 박기쁨은 황준우가 가져온 자료들의 출처가 지나치게 정교하다는 점에 의구심을 품습니다.
결국 유난히는 황준우가 OM 파트너스의 실세 오규장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고 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확인하며 팀 내부의 신뢰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집니다. 한편 대표직에서 물러나 영향력을 잃은 오정희는 강다윗을 찾아가 팀원들마저 뺏겼다는 허탈함을 토로하지만 강다윗은 이기면 그만이라는 차가운 말로 전의를 다집니다. 특히 오정인이 강다윗의 변호인으로 법정에 깜짝 등장하는 장면은 극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꾸는 구원투수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재판의 흐름은 증인으로 출석한 과거 담당 검사가 강다윗이 강압적으로 유백만을 범인으로 몰았다고 위증하면서 강다윗에게 불리하게 돌아갑니다. 여기에 유재범의 가련한 피해자 연기까지 더해지며 여론은 악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오정희는 해당 검사가 과거 유백만과 골프 접대를 주고받던 막역한 사이였음을 폭로하며 분위기를 반전시킵니다. 이 혼란스러운 공방 속에서 박기쁨은 자신의 집안이 무너질 위기에서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자 본인을 법조계로 이끌었던 훌륭한 판사가 바로 강다윗이었다는 15년 전에 숨겨진 인연을 깨닫게 됩니다. 혼란에 빠진 박기쁨이 그를 찾아가 진심을 묻자 강다윗은 법정에서 이긴 사람의 주장이 곧 진실이 된다. 진짜 진실을 알고 싶다면 나를 이겨라라는 냉정하면서도 뼈있는 과제를 던집니다. 이는 박기쁨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법리와 증거로만 자신을 넘어서기를 바라는 가르침처럼 느껴져 가슴을 먹먹하게 했습니다. 10회의 대미를 장식한 것은 강다윗의 충격적인 자백이었습니다. 박기쁨은 오정인의 방어 논리를 뚫고 강다윗을 직접 신문하며 그의 어머니가 당한 사고와 유백만에 대한 원한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모두가 그가 부인할 것이라 예상하던 순간 강다윗은 담담하게 복수심으로 판결한 것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판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며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죄인이라 칭하며 법정을 깊은 정적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이 자폭에 가까운 고백은 오규장이 신중석을 대법관으로 올린 배후 세력임이 드러난 상황에서 터져나온 것이기에 더욱 의중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과연 강다윗은 자신의 몰락을 통해 더 큰 거학을 끌어내리려는 것일까요? 이긴 자의 진실을 찾으라는 그의 숙제를 받은 박기쁨이 이 거대한 판을 어떻게 정리해 나갈지, 그리고 강다윗의 진심은 어디에 있는지 다음 회를 향한 기대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